여러분, 여객기 조종석에 딱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막 수천 개의 버튼이 있고 깜빡이는 조명에 복잡한 계기판이 진짜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평소 비행 중에는 어떨까요? 사실 그 조종사는 이 모든 버튼을 일일이 다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자동 조정 장치가 켜져 있어서 비행기가 아주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알아서 날아가니까요. 맞아요. 알아서 날아가죠. 네, 에너지가 뭐 거의 들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인 거죠. 근데 갑자기 거센 난기류를 만나거나 시스템에 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조종사가 자동 조정을 딱 끄고 수동으로 조종관을 꽉 잡아야 하잖아요. 엄청난 집중력을 쏟아부으면서 뇌 회로를 풀가동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도 정확히 이 두 가지 조종 장치가 들어있고 얘네들이 매 순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책 내용을 소개하는 곳, 바로 너나무 채널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깊이 있게 파헤쳐볼 주제가 진짜 우리 일상하고 너무 밀접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끝없는 선택의 늪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한 그 생각의 해부학이거든요. 특히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고 점심에 뭐 먹을지 메뉴 하나 고르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우리 사회 초년생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 라인업이 아주 짱짱합니다. 그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죠. 데니엘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그리고 리처드 탈러의 너치,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거기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날카로운 통찰까지 싹 다 모았거든요. 와, 진짜 쟁쟁하네요. 네,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왜 그토록 자주 속아 넘어가는가, 이겁니다. 아, 뼈 맞은 기분이에요. 사실 지금 정보는 폭발하고 선택지는 무한한 그 생각 과잉 시대잖아요. 오늘 내용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이 험난한 사회를 유쾌하게 돌파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한 머릿속 두 가지 조종 장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부해 볼까요? 데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개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아주 유명하죠.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이 아까 말한 자동 조종 장치라면 느리고 논리적인 시스템 2는 수동 조종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시스템 1은 빠르고 시스템 2는 게으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알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거든요. 도대체 왜 시스템 2는 그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을까요? 글쎄요, 뇌가 원래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막 귀찮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본질적으로는 에너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2, 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돌리려면 뇌가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태워야 하거든요. 물리적인 에너지가 든다는 뜻이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는 개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 생존의 문제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뇌는 어떻게든 시스템 1을 끄고 에너지가 거의 안 드는 시스템 1으로 모든 상황을 퉁치려고, 그러니까 처리하려고 진화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주의력이라는 게 단순히 내 의지나 마음가짐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한계가 딱 정해진 예산 같은 거였는데요? 정확합니다. 주의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아시죠? 아, 그 농구공 패스 횟수 세는 거요? 네. 화면 속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집중해서 세라고 하면 이게 시스템 2를 가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화면 한가운데를 고릴라가 막 쿵쾅거리면서 지나가도 피험자의 절반은 아예 못 봐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아, 예산을 다 써서 그런 거구나. 그렇죠. 패스 횟수 세는데 뇌 에너지 예산을 100%다 써버려서 시각 정보를 처리할 예산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던 거죠. 흔히 이 실험 보고 사람들 주의력이 참 부족하네 하고 넘기는데 그게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게 수렵 채집 시대면 시스템 1으로 사는 게 유리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물학적 하드웨어는 1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의 비즈니스 생태계나 SNS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이걸 너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죠. 아, 그 마케팅 전략들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은 우리가 시스템 툴을 켜서 논리적으로 따져볼 시간을 절대 안 줍니다. 끊임없이 알림 울리고 막 지금 안 사면 품절이라면서 불안감 조성하고. 헉, 타임세일 막 이런 거요? 그렇죠. 우리의 시스템 1을 쉴 새 없이 폭격하는 구조인 거예요. 와, 진짜 억울하네요. 저도 약간 밤에 침대에 누워서 쇼핑 앱 보다가 나도 모르게 결제 완료창 떠 있고 그러면 아, 내 의지력 진짜 쓰레기다 막 이러면서 자책 엄청 하거든요. 하하, 누구나 그렇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이게 여러분 의지력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수천억짜리 글로벌 기업 알고리즘이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 즉 시스템 1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무의미한 자책감은 좀 덜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위로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시스템 1이 바쁜 일상 돕는 건 좋은데 이게 복잡한 현대 사회의 중대한 결정에 개입할 때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나거든요. 투자나 진로, 인간관계 같은 건 무조건 시스템 2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쵸, 신중해야 하니까. 근데 게으른 뇌는 이런 순간에도 시스템 1을 몰래 투입시켜요. 이때 일어나는 제일 교묘한 속임수가 바로 문제 바꿔치기, 퀘스천 서브스티튜션입니다. 문제 바꿔치기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할 진짜 어려운 질문을 뇌가 몰래 딴 걸로 바꾼다는 뜻인가요? 마치 문서에서 찾기 바꾸기 단축키 써서 막 쉬운 단어로 일괄 변경해버리듯이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뇌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경고도 없이 어려운 표적 문제를 대답하기 쉬운 어림짐작 문제, 즉 휴리스틱으로 치환해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하려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유망한가? 이건 재무제표 다 뜯어봐야 하는 엄청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하냐? 이걸 즉각적으로 내가 이 회사 대표 얼굴을 뉴스에서 봤을 때 호감이 갔나? 혹은 이 브랜드 로고가 나한테 친숙한가? 이런 감정적이고 쉬운 질문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잠깐만요. 진짜 소름 돋네요. 그리고선 나 스스로는 막 나는 재무 상태 꼼꼼히 따져보고 진짜 합리적으로 투자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착각을 증명하는 기가 막힌 실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일 유출 사고로 죽어가는 철새들을 얼마 비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 그룹에는 2,000마리가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그룹은 2만 마리, 또 다른 그룹은 20만 마리라고 했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면 마리수가 늘어날수록 기부금도 확확 늘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살려야 할 새가 100배면 예산도 그만큼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그룹 기부금 평균 액수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뭔가 계산기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검은 기름 뒤집어 쓰고 펄럭거리는 불쌍한 새 한 마리가 떠오르셨나요? 무조건 새 한 마리죠. 그 슬픈 이미지가 주는 감정적 충격이 확 오니까요. 카너먼은 이걸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불렀어요. 뇌는 2,000마리랑 2만 마리의 숫자 차이를 제대로 시각화하지 못해요. 그냥 불쌍한 새 한 마리라는 감정의 강도를 곧바로 기부금 액수랑 매핑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구조를 덮어버린 거죠. 와, 팩트나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의 강도에 따라 지갑을 여는 거네요.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중요한 선택 앞두고 내 뇌가 이 문제 바꿔치기를 시전하는 걸 어떻게 알아채고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행동 교정 습관이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르고 내 질문을 스스로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감사요? 오딘트 말씀이시죠? 네, 주식 매수 버튼 누르기 직전 혹은 중요한 계약 직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팩트에 기반한 어려운 질문에 답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감정에 점수를 매기고 있나? 이렇게 직관을 스스로 의심하고 반증하는 훈련이 현대 지식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내가 지금 쉬운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충동적 선택의 절반은 맞겠네요. 근데 아무리 내가 내 편향을 통제하려고 용을 써도 애초에 밖에서 나한테 들이미는 정보 자체가 오형되어 있으면 어떡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틀짜기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가 등장하거든요. 마케팅이 시스템 1을 이용한다면 언론이나 사회 시스템은 이걸 거시적으로 써먹습니다.
똑같은 사실도 어떤 단어의 틀을 씌우냐에 따라 뇌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아, 그 사망률 10%랑 생존율 90%그 실험 생각나네요. 정확합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통계학 마스터한 전문 의사들조차 사망률 10%라고 하면 수술 기피하고 생존율 90%라고 하면 흔쾌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뇌의 편도체, 그 공포 담당하는 부위를 강하게 때려서 시스템 1을 공황 상태로 만들거든요. 논리적으로 확률이 완벽히 똑같은데도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부정 편향이죠. 이거 들으니까 한스 로슬림의 팩트풀리스가 딱 연결되네요.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도 맨날 세상 망해간다, 범죄 막 늘어난다 이렇게 굳게 믿잖아요? 근데 그게 데이터가 아니라 언론이 씌운 자극적인 사망률 프레임에 낚인 결과라는 거군요. 맞아요. 언론은 주의를 끌려고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하잖아요. 우리 시스템 1은 기억하기 쉬운 자극적인 정보일수록 발생 확률이 높다고 착각해요. 이걸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팩트풀니스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빈곤율은 똑 떨어졌고 기대 수명 늘었고 세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비관론 프레임을 깨고 팩트를 직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데이터랑 팩트를 봐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진짜 완전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생겨요. 머리로는 팩트 하면서도 막상 나랑 제일 친한 친구나 가족이 팩트를 들이밀면서 내 의견을 막 반박하잖아요. 그럼 내 말이 맞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얼굴 확 붉어지면서 화가 나거든요. 이 발작 버튼 눌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하, 누구나 다 겪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걸 거부민감성이라는 개념으로 재밌게 풀어냅니다. 우리 뇌가 진화하면서 사회적 무리에서 쫓겨나는 걸 곧 육체적 죽음이랑 똑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느끼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아, 왕따 당하면 사바나에서 죽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나랑 생각 비슷할 줄 알았던 가족이나 절친이 논리적으로 내 의견을 반박한다? 그럼 뇌는 이걸 단순한 팩트체크가 아니라 사회적 거부나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팩트로 뼈 맞았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네요. 진짜 물리적 타격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남이 비판하면 이성적으로 수용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면 상처받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렇죠. 그럼 청취자 여러분,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서 이런 억울함 느낄 때 감정 소용돌이에 안 빠지려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까요? 관점을 살짝 비틀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친한 사람이 내 의견 반박해서 막 서운할 때 내가 틀려서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반증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나 역량이 조금 더 앞서 나가 있어서 지금 이 사람과 핀트가 살짝 어긋난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핀트가 어긋난 거다? 네,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그냥 경험치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인 불협화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이러면 불타오르던 편도체를 좀 가라앉히고 다시 시스템 2를 켠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핀트가 좀 어긋났을 뿐이다. 와, 이거 되게 우아한 방어 기제네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쯤 되니까 좀 지칩니다. 내 뇌와 감정에 속고 프레임에 조종당하고 본능이랑도 싸워야 하고 그럼 우리는 매 순간 막 눈 부릅뜨고 지금 시스템 2 켜야 돼? 의심해? 이러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도 3일이면 망하는데 평생 의지력을 쥐어짜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완벽하게 핵심을 찔러주셨어요. 시스템 2를 억지로 깨우는 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주의력은 배터리 같은 거라고 했죠. 심리학에서는 이 의지력이 방전된 상태를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너 자신을 믿지 마라. 특히 너의 그 알량한 의지력은 절대 믿지 마라. 이겁니다. 내 의지력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굴 믿죠? 환경입니다. 환경 자체에 방화벽을 치는 거죠. 리처드 탈러의 넛지가 바로 이 해답을 줍니다. 뇌가 환경 맥락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는지 보여주는 플로리다 효과 실험이 있거든요. 대학생 피험자들한테 노인, 주름, 108, 플로리다, 이게 은퇴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게 했어요. 노인 관련 단어들이네요. 네, 그리고 실험 끝나고 복도 걸어나가는 속도를 몰래 쟀더니 일반 단어 본 학생들보다 걷는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졌습니다. 단어 몇 개 봤다고 걷는 게 느려졌다고요? 네, 노인이라는 노르드가 활성화되니까 뇌의 거대한 신경망이 느린 행동이라는 운동 피질까지 무의식적으로 점화시켜버린 겁니다. 단어 몇 개로도 인간 신체가 환경에 통제될 수 있다는 증거죠. 와,
뇌는 무슨 거대한 도미노 게임 같네요. 하나 건드리면 쫙 넘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스템 1의 약점, 환경에 지배당한다는 점을 역이용해야죠. 내일 아침 출근길에 무조건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해볼까요? 내일 챙겨야지 하고 의지력 믿으면 어떻게 되죠? 100% 까먹고 현관문 나섰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 1이 알아서 챙길 수밖에 없게 내일 무조건 신어야 되는 구두나 운동화 안에 서류를 그냥 꽂아두는 거군요. 빙고. 그게 바로 부드러운 개입, 넛지입니다. 의지력 쥐어짜지 말고 행동하기 가장 쉬운 내리막길로 세팅해버리는 거죠. 스마트폰 덜 보고 싶다고 오늘은 폰 안 봐. 다짐하는 건 시스템 2를 고갈시키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꾸고 서랍에 넣어버리세요. 색상이 사라지면 시스템 1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흥미를 잃습니다. 아, 돈 모으는 것도 똑같겠네요. 매달 남은 돈 저축해야지 다짐할 게 아니라 월급 꽂히자마자 알아서 적금 계좌로 빠져나가게 자동 이체, 즉 디폴트 옵션을 걸어두는 거. 뇌가 딴 생각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로 도달한 결론은 결국 생각에 대한 겸손이에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내 판단도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 의견도 듣고 나를 지키는 환경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진짜 엄청난 통찰 얻어갑니다. 내 이성이 아니라 환경을 세팅하고 충동이 올 땐 3초 멈춰서 진짜 질문인지 의심해보기.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완벽한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은 내려놓으세요. 불완전한 우리 뇌를 이해하고 다독이면서 환경을 바꾸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데니얼 카너먼이 책 마지막에 우리 안에 2개의 자아가 있다고 하거든요. 매 순간의 기쁨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경험하는 자아, 그리고 다 끝난 뒤에 가장 강렬했던 최고점과 마지막 기억만으로 점수를 매기는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현재의 경험이랑 과거의 기억, 이렇게 2개요. 네, 우리는 종종 멋진 이력서나 SNS 사진 한 장 남기려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꾹 참잖아요. 미래에 기억하는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현재 경험하는 자아를 희생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내린 그 수많은 선택들이 진정 매일의 실제 삶을 숨쉬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남들 보여줄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려고 현재를 착취하는 건가요? 아, 전곡을 팍 찌르네요. 내가 내 인생 주인공인지 무슨 영화 편집자인지 헷갈립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여러분은 어느 자아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여러분 머릿속 비행기에 진짜 목적지를 설정하는 건 누군지 각자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탐구를 마칩니다. 끝없는 생각의 바다에서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더 딥다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